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사남입니다. 빅테크들이 어닝이 잘 나와주면서 오늘 장을 크게 상승시켜 줬는데요. 구글, 마소, 아마존, 페이스북 이 4대 빅테크 회사들이 뭐 아직 애플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아주 높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오늘 나스닥을 2.4% 가까이 올려주면서 시장이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갔습니다. 이제 장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늘 장후에 매출을 2%가량 비트, EPS 같은 경우는 0.31로 예상치보다 0.21보다 이제 잘 나와줬고요. 1년간 북미 매출이 11%, 국제 매출이 1%, AWS 클라우드 시장, 최근에 클라우드 시장이 특히 구글, 마소, 아마존까지 다 잘 나와주면서 16%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이던스도 127빌리언 달러에서 133빌리언 달러로 예상치 129.85빌리언 달러와 비슷한 수치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어닝 이후에 어닝콜에서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다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실적이 성장성이 정확히면 4월 이후로는 악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히 전 쿼터에 약 1쿼터에 16% 정도의 성장을 보여줬었는데 이것이 2쿼터에 접어들면서 지금 성장률이 약 11% 언저리 500bp 정도 낮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아마존이 주가 상승을 다 반납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야, 이것 말고도 오늘 GDP 나오지 않았느냐? 왜 GDP는 오늘 낮게 나왔는데 왜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력이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줄 수가 있는데 오늘 GDP가 예상치의 절반 가까이로 2%보다 낮은 1.1%로 잘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신경 쓰지 않고 올라가고 경기 침체 우려가 걱정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경기 침체를 생각하지 않고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사실 그 이유는 GDP의 내부 정도를 보면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제 GDP의 내부 정보를 보면은요, 이제 분명히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었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말 수요의 약세를 생각한 기업들이 사실 재고를 대량 청산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야, 수요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우리 미리미리 재고 좀 정산해 놓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GDP를 끌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올 악재를 미리 정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좀 말하면 이제 회사들의 재고가 감소한 거는 사실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회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번 분기에 경제에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안 좋은 상황이 나오더라도 회사들이 버틸 여력을 모으고 있다는 좋은 소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고가 줄었다는 건 말이죠.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GDP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토대 리스크를 지고 이제 좋은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리스크를 지고 많이 팔 생각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이제 리스크가 내가 재고를 많이 채워놓고 있으면 많이 팔 수 있겠지 조금 더 싼 가격에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가져다 쓰면서 내가 나중에 혹시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물게 되더라도 차라리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대량으로 발주를 시키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정확히 말하면 레버리지와 리스크가 줄은 상태의 GDP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증가나 소비자 신용 혹은 현금 가용성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회사들로서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적은 리스크가 적은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GDP 내에서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정확히 얘기하면 아틀란타 연준이 생각했던 GDP는 2.5%보다 낮고 시장 컨센이 2.0%보다도 낮았지만 사실 좀 더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지출이랑 무역, 재고를 빼고면 2021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빠른 성장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 성장을 견인한 건 회사들의 실적과 직결되는 소비자 지출입니다. 일단 민간 재고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민간 재고에 대한 투자 GDP 내용에서 민간 재고의 투자가 제가 확실히 줄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2년 반 만에 처음 감소한 수치고요. 이거를 주도한 거는 도매업체와 제조업체인데요. 이제 도매업체와 제조업체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소매업체하고 원하는 가격과 팔고자 하는 가격, 도매업체가 팔고자 하는 가격과 소매업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면을 얘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도매업체 쪽에서 투자를 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민간 재고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었어요. 도매업체와 제조업체가 가장 크게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이 제조 설비에 대해서 기계 설비, 장비에 대한 투자가 가장 급격하게 줄었다고 이번 GDP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좋게 볼 만한 건 주택 투자가 계속 감소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감소폭은 저번 쿼터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보면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의 하락폭은 막았고 인플레이션 악화를 기대할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라서 지금 파월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연착륙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가 주택 투자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소비에 관한 부분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양날의 검이긴 한데 이제 소비자 지출이 오르게 되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들의 실적이 잘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최근 빅테크들의 실적이 대박을 쳤죠. 그리고 이 소비자 지출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대박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소비자 지출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구매, 의료 지출, 여행 및 레저에 대한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GDP 내부 보고서에서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출의 상승이 아까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 CPI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한 달 기준 CPI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에는 여러분들 0.5%, 2월에는 0.4%라는 어마어마한 CPI, 그리고 이거 1년으로 보면 한 5%, 6% 가까이가 상승하는 CPI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소비자 지출이라는 건 양날의 검인데 일단 지금 이 소비자 지출이 잘 나온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들의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이유를 줬고 그리고 3월에 사실 CPI 자체가 크게 내려왔잖아요. 0.1%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GDP 내용은 전체적으로 딱 겉에 테두리만 보면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이 GDP 보면은 오늘 빅테크 상승 좀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무슨 아주 개뿔이 아주 잘 나왔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소비자 지출의 상승과 어떻게 보면은 이 소비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무역, 정부 지출을 제외하면 경제가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 요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 좋은 거 아닌가요? 내일부터 롱 아니에요? 유사남님 이렇게 물어볼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3월에 발표된 이 3월까지의 GDP를 1분기에 GDP를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1분기의 GDP에는요 은행 문제가 요만큼밖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원래는 은행 문제가 100이라면 그 100이라는 문제 안에서 한 5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된 게 이번 분기의 GDP 데이터입니다. 은행 문제가 근데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 은행이 문제가 된 것은 3월 말이에요. GDP가 결국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내용을 총망라하는 건데 이 GDP 성장에 사실 좀 악재가 될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담당할 이 은행 사태가 말이에요.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초까지 중반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다음 분기 GDP에서 발표될 성장에 대한 소비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은행 사태가 문제가 되면서 대출이 저는 조금 더 줄어들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은행에 대해서 완전 유방꿀 나오면서 제대로 뭐 이야기를 안 했던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직도 저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은행 실적에 대해서 1월 달에 이제 이번 1분기에 너무나 대출이 잘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의문이 듭니다. 이제 2분기, 3분기 들어서, 이제 2분기 들어서는 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글에서도 나왔지만 오피스용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오피스를 이제 안 쓸 생각이다. 사람들 자르고 있고 오피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팔거나 이제 그만 들어갈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거는 김단태님이 다뤄주셨는데 이 김단태님이 얘기하시기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오피스 빌딩의 값어치가 90%, 80% 가까이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잘 안 팔린다고 해요. 왜냐? 사람들이 오피스로 안 가니까. 다들 자택근무를 하고 싶어 하니까. AI가 나오고 있으니까. 인원 삭감하고 있으니까. 오피스용 부동산이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은행들이 대놓고 오피스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 말뜻은 뭐예요? 더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오피스용 부동산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GDP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부채 한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하원에서 부채 한도 증액안을 여러분들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원에서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하원에서 부채 한도 늘리게 해줄게. 다만 니네가 예산안을 줄여준다면 이라고 하면서 예산안을 어마어마하게 깎은 상태로 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건 뭐냐? 공화당이 민주당을 압박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GDP의 악화가 되고 GDP 악화에 기여를 할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이걸 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단 거의 안 받을 가능성이 99%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상원이 민주당이 51석으로 다수당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부 운영에 정책 운영에 악재가 될 만한 부분을 받아들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공화당은 일단 왜 이런 제안을 했는가?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거래를 하라고 제안하는 거지. 야, 니네 안 받을 거 아닌데 이거 한번 우리랑 거래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좀 해볼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화당의 유권자들에게, 이제 공화당의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겁니다. 얘네들의 의원들의 목적은 다시 한 번 더 뽑히는 것. 공화당의 다수당, 공화당을 더 높은 입지로 가져가는 게 일단 목표인데, 그 공화당이 유권자들에게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놨어요. 뭐냐? 공화당은 부채 한도가 이슈가 되더라도 변명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부채 한도를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중요하게 변명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놨어요. 물론 부채 한도가 사실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부분이 주식에 선반영되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게 만들거나, 그리고 또 유권자들에게 걱정, 투자자들에게 걱정과 짐을 씌울 가능성이 높을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GDP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약간 예행 연습, 다음 GDP에 나올 경제 둔화에 대한 예행 연습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 봤을 때 또 연준에 여러분들 그 경제 예상이라고 하죠.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데, 점도표를 보시면 GDP 상승치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사실상 연준 위원들이 경기 침체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 이번 쿼터 GDP가 상대적으로 둔화가 크게 되기도 했지만 다음 쿼터 GDP는 아예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1%보다도 낮은 게 연준의 GDP 인상치예요. GDP 그러니까 뭐냐,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일단 5월, 6월에 관해서 일단 지금은 빅테크 어닝 실적이 애플까지 남은 상황이잖아요. 애플은 5월 4일 FOMC 이후에 나오는데 아마 그때 전까지는 조금 더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FOMC에서 이제 파월과 아니면은 뭐 여러 연준 위원들의 멤버들의 말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파월의 어조가, 지금 사실 시장이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더 하고 2023년 말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파월 아저씨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가이던스를 안 준다, 다음번에 금리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금리를 무조건 올리겠다, We will continue to increase our 뭐 rate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게 된다면, 그리고 사실 저는 보다 긴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이제 굳이 얘네들이 가이던스를 제공해서 우리 금리 동결하겠다라고 제공을 해서 굳이 사람들의 심리를 막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나쁜 거는 아니라서, 물론 지금 FRC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FRC 문제가 뭐 사실 지금 70% 가까이 지금 어느 정도 대출에 대한, 아니 예금에 대한 보험 처리도 되어 있고,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미실현 손실액이 어마어마한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연준이 망하게 냅두지는 않겠지. 왜냐면 은행들은 망하게 되면 사실 주변에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무튼 이번 주 주말에 제가 FRC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때 여러분들도 와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이렇게 오늘 GDP에 관한 부분들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 앞으로 나올 악재 같은 부분들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들 꼭 채팅이나 코멘트에 담아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면 저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